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제무사 연구회 이사장 성경료입니다. 먼저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경제무사 연구회는 26개 기관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우리 연구회가 신세를 많이 지는 기관이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에서 각 부문의 좋은 자료들을 생산하고 계시고 또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질 혁명과 고용국가 실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좀 센 표현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해방 이후 또 박정희 정부 출범 직후에 오랫동안 삶의 양을 중심으로 성장이다, 소득이다, 이런 양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해도 창의적으로 얼마나 좋은 공부를 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외웠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노동 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전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고 많은 이 개인과 가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를 우리가 총평한다면 대한민국은 두 개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기적을 이루었고 또 정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이룬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서구 선진 국가들은 200년, 300년에 걸쳐서 이룬 기적을 우리는 대략 한 5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면에 우리가 발전 국가라고 부르는 매우 독특한 한국의 국가가 만든 여러 가지 병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전 국가라 하면 국가가 계획을 주도하고 대기업을 키우고 모든 생산을 주로 수출 중심으로 그렇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델을 발전 국가로 합니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삶이 소홀해지고 분배가 소홀해지고 또 교육이 창의적 교육이 되지 못하고 생산 현장에 필요한 그런 지식 중심으로 반복적이고 암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총량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성장의 내용을 보면 과도한 이 부채 의존형, 모방형 이런 성장을 거두었고 그 결과 외환위기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던 것이죠. 두 번째 큰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입니다.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의 형태를 비정규직으로 대거 이제 그렇게 채용했고 이 숫자는 지금 무려 한 750만 명 정도 비율로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36% 정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OECD 국가들 중에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이 고용의 불안정과 더불어서 소득 불균형 혹은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해서 대략 지금 여러 이제 측정 지표에 따라서는 상위 10%의 그 소득 계층이 전체 소득의 대략 한 48%, 또 뭐 낮게 잡는 경우는 43%좀 잡고 있는데 이 수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미권 국가들이 보이는 그런 정도로 대단히 불평등 그 지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영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는 지금 한 670만 명 정도, 전체 비율로는 25%쯤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율도 전 국민의 대략 18% 정도.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전 소득을 통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한 17%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의 그 수준, 생활 상태가 대단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채가 지금 급증해서 최근 통계는 전체 가계의 부채가 1610조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가처분 소득의 163%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이 2008년, 2009년에 그 금융 위기를 겪을 때 그때 그 가계 부채의 비율이 130% 정도 됐는데 이미 우리가 그 비율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가계 또 자영업자 여러 중소기업들의 상태가 대단히 불안하고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삶의 질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저는 한국의 우리 여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 상태가 한국의 비극이다, 코리아 트래지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래 좌측에 OECD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X축은 이제 삶의 양적 측면이고 Y축이 삶의 질적 측면인데, 이것을 보시면 질적 측면의 발전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 대각선 아래 위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대각선과 대각선 위에 있는 나라들은 대개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도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충실히 챙기는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그 방향으로 나라 발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잘하고 있는 지표도 있지만은 특히 취약한 지표가 삶의 만족도라든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협력 체계에 관한 건데, 이 측면의 그 지표가 거의 그 OECD 최하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이 돼서 2019년 작년 1년 평균 출산율이 0.92가 되어 있고, 또 올 1, 4분기 출산율은 0.90, 최근에는 0.89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혼이 깊이 되고 있고 출산도 역시 깊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아래의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는 자연 감소 시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구 소멸의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달 한 400명 정도씩 자연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복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입니다. 이것은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의 결과인데, 이 자료를 잘 보시면 우리 사회가 물질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해 나오는 그 이면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각자가 얼마나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의 자료도, 최근 자료도 역시 한국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 자살률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이 그 그래프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몇 명이냐는 걸 보여주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자살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2011년에 최고점을 찍었지만은 여전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OECD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국가 주도의 빠른 고속의 총량 중심의 성장을 추구해 온 데 그 원인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고 전략을 바꿔야 되고 국민의 삶을, 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쳤다, 매우 늦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 등등 이런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큰 전기가 됩니다마는, 과거에
오랫동안 해왔던 이 경로오전성, 이 경로오전성의 영향이 대단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기득권 구조가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과거 모델이 한계점에 도달했다.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경제 사회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용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포용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혁신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과 여러 사회 구석구석에 유연하고도 안전한 유연 안전성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X축에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용성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Y축에는 국민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이 국민 재능 지수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수를 결합해서 볼 때 대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국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가 낮은 경우를 우리가 발전국가라고 봤고, 포용성보다 혁신성, 창의성 지수가 더 높은 데를 우리가 혁신국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포용성 지수가 더 높은 곳인데 전통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나라들이 포용성도 높고 혁신성도 높은 이런 그 대단히 이상적인 그런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을 우리는 포용국가다 이렇게 보고, 포용국가를 둘로 나누어서 포용성보다는 혁신성,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나라들을 혁신주도 포용국가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을 고복지, 고혁신 이 두 가지를 다 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포용국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 국가 유형을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경제 관련 지수, 또 고용 관련 지수, 사회복지, 행복도 등등 여러 지수들을 평가할 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모든 지표에서 혁신주도 포용국가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복지, 고혁신 포용국가이고, 가장 낮은 상태가 발전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와 고용 분야에 국한해서 보면 혁신주도 포용국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한국도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와 복지지표 전반을 보면 여기는 맨 하단에 있는 고복지, 고혁신 포용국가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데, 여기에 이것과 연동해서 혁신주도 포용국가 역시 매우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와 복지지표에 있어서 거의 최하위권을 보여주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와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조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재 OECD의 평균 조세 부담률이 32 내지 한 4%쯤 되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 또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조세 부담 수준을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0% 초반대까지 높이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회보장 정책은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이 한 일생 동안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걸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육정책과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유럽의 많은 포용국가들은
GDP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그 50%의 절반 정도를 사회복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역량이 창의성과 혁신 역량이 고도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버틸 수 없는 체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맞는 조세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이 혁신 경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창의력 또 협동 능력 이것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노동시장 내에서 활동할 때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정책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한 연구를 하고 좋은 특허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창업과 혁신경제로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또 내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 해외 교포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때 우리 사회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정리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실업이라든지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많은 자영업자라든지 또 삶의 그 만족도가 낮다든지 이런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업이 늘어나고 또 경기가 침체될 때 한국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를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 저는 한국이 포용국가의 그런 지향성, 포용 혁신 또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지향성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나라 사이에 협력하고 평화를 정진하는 좋은 국제관계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풀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서 커서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하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기가 따갑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병든 세상을 구하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큰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잘할 때 우리의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K방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좋은 모범이 되고 힘이 됐던 것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용국가와 혁신경제로 이행하는 데는 다양한 다차원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스웨덴 총리로서 23년간 집권했던 하게 엘란데르 총리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23년 동안 매주 목요일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토대로 스웨덴 복지국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매주 목요 대화를 하고 계신데 저는 스웨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대단히 많다 생각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신뢰를 만들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국가에서 포용국가로 이행하는 것, 모방경제에서 혁신경제를 이행할 때 또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세계 포용국가의 어떤 그 이상을 실현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갈등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인 모두가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자. 이것은 첫 번째로 관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내가 참아내고 나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관용,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가 청취하는 수용, 마지막 단계가 변용의 단계인데 변용이라는 것은 여러 수없이 이질적인 생각과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것이 변용인데 이것을 해결식으로 말하면은
변정법적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변정법적 종합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 include 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포함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transcend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내 생각보다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수한, 우월한 우리가 어떤 인식 결론에 도달할 때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함께 초월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를 이끄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 속에는 평화의 조건이 있고 혁신의 동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한국의 비극 현상을 한국의 새로운 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내재적 힘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고 포용국가, 혁신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